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MBC에서 과거에 방송도 여러 번 직접 현장에서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로? 저는 이제 도쿄 특파원을 하다가 네.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갖고 제가 그때가 몇 년입니까? 그게 2017년 8월에 제가 예. 도쿄 특파원으로 이제 부임해 갔습니다. 김장겸 사장님 있을 때. 예. 그리고는 이제 11월 달에 그러니까 물러나시고 최승호 사장이 12월 달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소환 통보를 한 거예요. 4개월 만에. 네. 근데 가족들이랑 다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있는 학교에서 다 인사하고 네. 다 이제 전학 절차 밟아서 네. 도쿄까지 이제 가서 거기 이제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들이 이제 국제학교나 이런 것도 다 네, 이제 다 했겠군요. 갔는데 네. 이게 저희 일본어 배우고 해서 갔는데 소환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저 이산 가족 생활을 한 2년 이상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을 또 도쿄 특파원으로 이제 처음에는 다 소환을 해갖고 12명 그 특파원 다 소환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보낸다. 이제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외신들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네. 이제 특파원 대체하나 보다. 비용 네. 절감을 위해서.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 그 언론 노조 기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소송을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뉴스 데이터 팀이라는 곳에 이제 소환당해갖고 단순 방송 자료 정리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예.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같은 부서에 거기 유배지라고 하는 곳에 지금 저번에 왔었던 오종환 위원장님이 같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갖고 거의 7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중견급 아주 베테랑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유폐가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그 최대현 이제 앵커도 했었죠. 예. 베네드 마이크 최대현 부장이요. 예. 최대현 부장도 해고를 당했었고 저희 그 노조위원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세희 기자는 그 자진 퇴사를 했었고 네네. 뭐 해고, 징계, 뭐 특별 감사 이런 것들이 막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희 노조에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같이 있었던 허무 위원장이 이제 맨 처음에 하셨고 그분도 너무 조사를 견디다 못해 명퇴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2020년 초에 오종환 위원장님이 그럼 할 수 없으면 내가 할게 해서 이제 총대를 메고 나가셨고 네. 저는 이제 법률 이런 제 서울법대를 나와서 그걸 아니까 네. 그래서 제가 노무나 법률 쪽을 보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살림은 제가 하고 바깥살림은 형님이 하십시오 해갖고 오종환 위원장님이랑 같이 이제 노조위원장을 하면 잘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있으면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2017년 8월이면 문재인 정부가 막 정권 출범한 지 한 4개월 2017년 8월에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정도 됐을 시점인데 그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정치보복의 첫 희생자에 가깝게 되셨네요. 물론 앞서 이제 2007년 초반부터 쭉 겪어온 분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조선에 4대 사화가 있었다면 이 2010년, 17년도에는 MBC 사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군요. 그때 파업 불참 기자들 88명을 뭐 적폐란 이름을 막 더 씌워갖고 막 뭐 예를 들어 경력 기자로 뽑아왔던 한 50명 정도는 그 기자 자격이 없는데 그냥 채용된 거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채용 무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법리에 따라서 채용 무효를 하겠다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갖고 너희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서 막 다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 직장에 경력을 채웠는지 이 사람 어땠는지 공문을 보내서 그냥 사찰 비슷하게 뒷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용 무효를 압박하고 안 나가니까 또 명퇴를 실시해갖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1년 차도 명퇴를 해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거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부에 주로 있었고 도쿄 특파원을 했었기 때문에 무슨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뭐 정상화위원회나 뭐 특별감사 이런 거에 한 번도 불려나간 적이 없는데 근데 왜 너는 그때 그 김장겸 사장 밑에 있을 때 기획부장을 했느냐. 그것만으로 보복을
그것만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거겠죠.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크게 하고 싶습니다. 대선 공작 가짜 뉴스에 관련해서 언론계, 방송계에 계시니까 그 방송계에서 보는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 이거하고 MBC의 이제 현황, 투쟁 현황 이런 걸 좀 여쭤볼 건데 우선 지난번에 앞서 얘기했던 오정환 위원장님이 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어요. MBC 제3노조로 좀 불리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님도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요.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2명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아까 하신다고.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노조위원장 하면은 그때는 해고됐으니까 혼자 하기도 두렵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기획 일을 했기 때문에 사규도 잘 알고 방어가 된다. 인사위원회 뭐 불려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오정환 위원장님이 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명일 위원장님이 오정환 위원님한테 같이 하십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망설이시더라고요. 제가 보좌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하면 우리 강명일 위원장님이 오정환 위원장을 꼬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위원회 조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초를 당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랑 같이 해갖고 그걸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정상화위원회는 이 활동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방어선을 치게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형님은 그냥 활동을 하시면 된다. 그 워낙 대외적으로도 활동이 있으시고 보도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리더십도 있고 하시니 한번 하셔라. 그렇게 됐던 그렇게 됐던 겁니다. 네. 대선 공작 여론조작 사건에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김만배와 신학님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일단 관계가 좀 궁금해요. 또 이렇게 다 언론의 종사자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밀착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뉴스타파에 보도가 됐을 때는 처음에 신학님 씨가 뭐 잘 아는 사람이고 친하고 그 사람도 날 좋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연배도 한 8년 차가 나고 서로 잘 몰랐고 연락이 끊겼었다. 15년,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녹취 전문도 다 보고 했는데 신학님 씨가 김만배 씨 전화번호를 몰랐다고 그래요. 연락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대장동이 크게 터졌으니까 그걸 보고 야, 내가 아는 김만배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한번 연락을 해봐야지 했나 봐요. 그랬는데 연락처가 없으니까 김만배 씨 아버지 부고를 보고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명함을 놓고 왔는데 연락이 됐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뭐 언론 보도라든지 녹취록에 나왔던 것들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녹취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만배 씨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신학님 씨를. 그래서 찾았는데 이 형님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뉴스타파에 있어갖고 용역을 맡아서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형님이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어디 삥 뜯을 만한 그런 뭐 주변 머리도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형님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고문 자리 하나 알아볼 테니까 거기서 돈 많이 받고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신학님 씨는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만배 씨 한번 내가 만나서 녹취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취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혹시 또 알아? 나한테 내 말려눈이 트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녹취를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김만배 씨는 이 사건이 이제 크게 터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조선일보 일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정상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하고는 상관이 없다. 관련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
뭐 박영수도 나오고 윤석열 그 당시 후보도 나온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막 뿌리기 위해서 그 언론계의 거두라고 하는 좌파 언론계 거두라고 하는 신앙림 씨를 찾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서로의 니드에 의해서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김만배와 신앙림 관계가 사실은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과거에 한국일보에 같이 네. 근무했던 기자이고 예. 이미 오랜 기간 같이 그렇게 기자밥을 먹으면서 예. 예. 했던 상당히 친분을 가진 관계로 네.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떻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 20년 동안 거의 연락을 안 하다 갑자기 연락한 것처럼 한 건 네. 위장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어떤 사후의 대책용으로 만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게 언론인이지만 언론인이기 전에 사업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10년, 11년에 법조팀장을 했었거든요. MBC. 그때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취재는 거의 안 하고 본인은 그 법조 기사를 거의 안 쓰고 배혜림이라고 하는 그 막내 기자를 통해서 기사를 쓰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사람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신앙림 씨하고는 4, 5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 연줄이 제가 보기에는 이때 딱 만난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기사를 나오는 걸 보면은 여름에 이미 한번 만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전에? 예, 여름에. 여름이면 7, 8월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인터뷰한 게 9월 15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명함 주고받는 그 단계가 7, 8월이든지 아니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2021 초에도 만났다는 증언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요. 예, 검찰의 예, 이제 예. 참고인 조사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녹음 파일 70분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 얘기가 이렇게 흑막이 좀 섞여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것만이 아니라 네. 본인 자신들이 여러 가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한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체 녹음 파일이 공개될 경우에 본인들에게 닥쳐올 사후 대비용으로 하는 내용도 이렇게 포함돼 일종의 좀 여론 조작용과 함께 사실 사후에 자신이 빠져나갈 그럴 경우까지 대비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김만배는 이제 여기에 좀 세게 보이려고 뭐 본인이 조미료를 많이 쳤다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게 쭉 그 대장동의 이제 역사를 쭉 설명을 해요.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 이제 조합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게 횡령을 해먹고 나가기 때문에 검찰 수사 받고 그리고 파산 관제 처리를 받아서 이게 완전히 어그러졌다 사업이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져서 이게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좌초된 거를 그거를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지주들이랑 같이 가갖고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냐 다그쳐서 그 사업권을 빼앗고 그 넘겨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이재명 씨가 들어와서 또 공영 개발을 하고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좀 공영 개발을 안 하고 수용을 못하게 막으려고 로비도 했었다. 뭐 그런 내용까지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자기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이걸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은 마치 천화동인 7명이 다 이거 헤쳐먹는 땅 짓고 헤엄치기식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벤처기업 같은 거다. 그 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 많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네. 근데 그때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자기들의 어떤 뒷배 뭐 혹은 뭐 아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경선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이재명 씨는.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는 어떤 이슈가 터졌었냐면은 그 뭐 고발 사주? 예, 뭐 그런 뭐 의혹이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명의 어떤 대선 후보가 부각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이제 나 건드리지 마라. 이쪽도 좀 알고 저쪽도 안다.
그러면서 약간 위협도 주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돌아갈 빠질 구멍도 만들어 놓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보면 너무 황당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재명 씨 쪽에서 이 수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겠다 해서 삼화재분 회장을 찾아간대요. 그 삼화재분 회장으로부터 20억을 달라. 그 20억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아 제가 이제 대장동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시장이 자꾸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로비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20억을 그럼 뭐 이재명 씨한테 로비하면 너 죽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 이재명 씨한테 직접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하려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주변 사람 누구한테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 게 거기 수원 성남은 다 조폭들이 잡고 있으니까 오야붕을 통해서 로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야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남에 오야붕을 소개받았고 2년 동안 10몇 억을 투자를 했대요. 로비 비용으로. 그래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남 그 조폭이면 국제 마피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그때 이제 거기 국제 마피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조폭만 나옵니까? 네, 조폭이라고만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조폭 연루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이게 실패한 로비라고는 하지만 돈을 10몇 억을 그렇게 비장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녹취를 뉴스타파에서 받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평하게. 예. 그게 뭐 부산대축은행, 저축은행 그 대장동 사건도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보도를 하면 이런 이재명 그 관련돼서 로비도 한 10몇 억을 했다. 비장을 만들어서. 이것도 같이 해야죠, 뉴스타파가. 근데 그걸 짜깁기해서 이 부분만 마치 직접 윤석열 당시 검사가 조우영 씨를 만난 것처럼 만들어갖고 언론에 이 3일 전에 쫙 뿌리면 이게 대선 공작이라는 거예요, 저희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씨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 보도가 된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리포트에는 김만배 씨가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림 씨가 누가? 아까 그 박모라고 하는 검사가 누가? 그랬더니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이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뒤를 보면은 이게 다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검사를 직접 만나서 검사가 직접 커피를 타줘. 검찰 직원이 타준 거지. 보통 검찰 직원이 들어가면은 녹차 한 잔 녹차로 드릴까요? 커피로 드릴까요? 해서 믹스 커피 한 잔 타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통 안 타주고요. 안 타주- 타서 먹으라고 타서 그러죠. 먹으라 그러죠.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네. 타서 먹으라고 그러죠. 예, 그거 받아서 덜덜 떨면서 안 먹고 나왔다는 거고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직접 만난 것처럼 보도를 했고 더 황당한 거는 그걸 받아서 PD수첩이 하루 전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 전에 이제 2월 말에는 JTBC가 뭐 남욱 진술 조서를 내가 발견했다 하면서 이 부산저축은행 뭐 봐주기 수사 의혹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봉지욱 씨가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뭐 JTBC가 이제 뭐 사과 방송을 했는데 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봉지욱 기자가 뭐 고의적으로 남욱 진술조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조우영 씨 인터뷰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확인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일들이 황당하게 일어나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걸 조각조각으로 맞춰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김만배 씨는 나는 끝까지 들어보면은 윤석열 검사를 만났다고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조우영 씨가 검찰 직원만 해서 커피 마신 거고 그냥 담당 검사인 그 박모 검사 만나서 조사 받고 나왔다고 했지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예. 뉴스타파에서는 이런 거 줬길래 그것도 3월 4일 밤에 줬으니까 하루 만에 막 검증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것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했다. 하고 나는 그리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누가 보도하라 그랬냐. 언론사가 다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언론사는 이걸 했는데 전문을 안 줬다. 뉴스타파가 전문을. 그래서 내가 검증할 수 없었다. 근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냥 보도했다. 언론이 당연히 보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면피할 계획을 세우고 다 이렇게 엄청난 하모니를 일으켜갖고 오케스트라처럼 대선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게 나라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뉴스타파 보도 자체는 특정한 부분만 자기들이 필요한 쪽으로 의도적으로 짜집기를 해서 앞뒤 중간 다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전혀 관련성 없는 바를 연결시켜서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부분으로 연결해서 보도를 했고 맞습니다. JTBC, 경향신문 뭐 이런 데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네 지금 와서는 뭐 전문을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게 면피가 될 사항은 아니죠. 그런데 이 언론사 이제 방송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신문사 얘기도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앙님이 김만배로부터 1억 6,500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건 팩트죠 이미. 맞습니다. 뭐 그런 의혹이 아니라 팩트니까요. 책값이라고 지금 당사자들은 변명을 지금 하고 있죠. 누가 그걸 그렇게 받았습니까? 김만배가 이 신앙님만 아니라 여러 언론인 특히 이제 신문사 쪽의 언론인들한테 돈을 좀 많이 뿌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언론 관계 관련자들 주요 관계를 관리하는 일을 김만배가 쭉 해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법조팀장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11년에 법조팀장을 서울지검 반장을 했고 이제 저는 법조팀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김만배와 친분이 있었던 10년 이상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언론사에서 쑥쑥 승진을 해서 어떤 사람 논설위원도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뉴스 총괄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2019년하고 2020년에 집중적으로 돈을 줍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얼마 벌겠구나 하는 이 추정이 에스티메이션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분양이 다 완료가 되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분양 가격이 정해지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딱 이게 다 완판이 되면 얼마가 나오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3년 정도면 올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2019년, 2020년에는 벌써 한 1조 원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나와서 이게 저쪽에 그 성남시의 공영개발 다 준다 하더라도 내 돈이 한 5천억 이상 이익금이 돌아오겠구나. 천화동인 쪽으로. 화천대유 쪽으로.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받게 되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네. 왜냐면은 이걸 수용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수용 아닙니까? 그렇게 큰 땅을 공공에서 개발을 해갖고 수용을 해서 공권력을 동원을 해갖고 지주들한테 강제로 팔게 해갖고 했는데 그 개발 이익을 7명이 나눠가죠. 5천억을. 이게 핵심이에요. 대장동 사건에.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주요 언론의 신문사 포스트에 돈을 좀 줘서 내 사람을 완전히 매수를 해야겠구나. 언론사 기자들을. 그래서 최소한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 안 쓰게. 기사를. 혹은 우호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호적으로 기사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김만배와 이재명한테 리스크가 될 만한 건 사전에 딱 돈으로 검열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워낙 친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뭐 골프를 치면 100만 원씩이나 주고 또 YTN에도 뭐 천화동인 뭐 기자 한 명을 또 주고 또 이 한겨레 신문 성모 기자한테는 9억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뉴스 총괄이 돼갖고 뉴스 신문 종이 신문 성씨라면 성환용 기자입니까? 석여? 석 기자. 뭐 이름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석씨입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9억 원을 강남 아파트 사는데 돈이 없다고 형 빌려줘 그래갖고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입주를 해요. 그러면 이거 돌려주고 이제 해야 되는 혼자 먹으면 탈라니까
이거 뭐 혼자 먹었겠습니까? 근데 추정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한겨레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거를 좀 조사를 해야겠다. 이게 돈이 어떻게 됐고 이제 기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기사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서 무마를 해버려요. 근데 대장동 기사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기사 안 쓰면 영향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근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게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3월 6일 날 이게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언론사들이 쓰는데 한겨레는 어떻게 썼느냐? 한겨레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받았죠. 받았는데 받아서 그 기사 내용 여기 있는데 2020년, 22년 3월 6일 이제 공개를 하니까 23시 25분에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2시간 만에 올립니다. 아주 빨리 올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3월 7일 날 대선 이틀 전에 사설로 윤석열 통해 수사 무마, 김만배 음성 파일 진상 밝혀져야라는 사설을 대문짝만 하기 싫습니다. 아예 그냥 저희는 포를 막 쏘는군요. 네. 근데 이때 그러면은 석진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있었느냐? 아직 그 한겨레에 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뉴스 총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모 기자가 이름이 나갔네. 네. 숨기지를 못하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9억 원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9억 원으로 아파트 샀다는 겁니까? 예, 아파트 분양 대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분은 지금.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에서도 김모 뉴스 부문장이 당시 논설위원이었고,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고요.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모 씨도 이제 당시 법조 관련된 칼럼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대장동 관련돼서 쓴 거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게 썼다가 내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장동이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이걸 쓰지 않은 것만 해도 대가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이제 언론사 쪽에는 이제 그 밑작업이 좀 들어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뉴스 타파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이 신앙님인 사람을 포섭을 하면, 매수를 하면, 거기는 다 KBS, MBC의 그 해직 기자들, 최승호 사장도 뉴스 타파 기자였죠. 그렇죠. PD였죠. PD. 예, 그리고 예. 그 최경영의 최강시사하는 최경 씨,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 자기가 사표를 내고 KBS를 나와서 뉴스 타파 들어가요. 네. 하다가 다시 이제 KBS가 이제 좀 자기 우호적인 사장이 들어오니까 또 KBS에 또 들어가. 다시 재입사를 해요. 근데 KBS 같은 경우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공채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네. 경쟁률도 치열하고 공채를 하도록 이렇게 사규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재입사를 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유세를 펼치는 곳인데 저희 MBC 같은 경우도 뉴스타파에 있던 작가들이 MBC에 그냥 무혈 입성을 해요. 보도국이 막 들어와요. 네. 그러더니 보도국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자 몇 명만 붙여줘라. 우리가 좀 일을 해야겠다. 근데 오늘 작가가 좀 약간 그 계약직이고 이게 좀 기자들이 작가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작가가 일을 하고 기자들을 붙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세가 셌다는 거죠. 그렇다면 김만배가 신앙님을 매수를 하면 MBC, KBS에도 연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신문 방송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이제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라인업이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MBC도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강명일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도 바로 이런 MBC의 그런 편향적인 인재 때문에 노동조합이 비상대책위 형식으로 꾸려서 운영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MBC도 여론조작에 가담한 셈이고요. 이제 MBC 편향 보도에 대해서는 그간의 국민들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 또다시 이번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뒤바꾸는 그런 여론조작, 대선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인데 그 후에 이 사안이 지금 막
발각되고 네. 실체가 알려지면서 네. 실제로 이렇게 네. 김만배와 신앙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언론도 그것에 공작에 동참했구나 이런 게 알려지면서 네. MBC나 여러 언론 일부 언론사에서는 사과 유감 표명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언론사들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사과가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MBC가 지난 7일 날 낸 입장문이에요. 김만배 씨 육성 전문에서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발언 일부를 생략하고 편집했는데 자신들은 녹취록 원문을 달라고 해서 거부당해서 김만배 씨의 발언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도 시작해야죠. 없습니다. 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JT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는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인정을 했냐면은 자기 소속 기자가 이게 조우영 씨 인터뷰를 그 10월에 했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쏙 빼먹고 그리고 그 남욱 진술 조서에만 의거해서 보도를 했다. 그래서 편향적인 보도가 나왔다.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JTBC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문매가 날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송법에는 사실 보도를 해야 되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시청자에게 혼선을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과실이 아니라 다른 쪽의 과실에 의해서 시청자에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까지만 얘기하고 사과는 안 합니다. 내 과실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리고 사과를 한 게 아니다. 이거를 시청자들이 아셔야 돼요. MBC 그리고 KBS, TBS인가요? 교통방송까지 해갖고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과를 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 저 언론사가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신이 책임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외부로는 그래도 저쪽에서 유감 표명을 했구나 이렇게 가게 이게 법률적으로 교묘하게 이 컨설팅을 받아서 이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본질 MBC나 다른 언론사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본질을 좀 꿰뚫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언론사 외에 이제 지금 사실 네이버 문제도 좀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포탈의 문제 네. 그리고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특정 정치 여론들을 사실 만들어가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책임 문제. 네. 이것도 좀 문제죠. 어떤 특히 포탈 문제는 좀 여러 가지 큰 문제로 보이는데 네. 주도적으로 상당히 사실은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저기 뉴스 타파가 네이버 CP사가 된 게 좀 이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그때 2017년에 이제 두 차례 정도 냈어요. 예. CP사가 되겠다고 예. 네이버 뉴스 재평위라는 곳에 예. 심사 요청을 합니다. 예. 근데 뉴스타파가 그 탐사 보도고 이제 간헐적으로 기사를 내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이버나 포탈에 이렇게 CP사가 되려면 전문지로서 한 달에 몇 건 이상, 최소한 50건 이상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20건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2017년 내내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요건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기사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2017년에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제휴사에서도 이게 탈락돼야 되는 검색 제휴사로서는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탈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2018년에 다시 내니까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지금 언론이 장악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덜컥 된 거예요. 그래 그때 2017년에 탈락이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미디어오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네.
아니 이게 평가는 다 1위를 했는데 신뢰도 평가 다른 부분 다 1위가 됐는데 이거 딱 하나 기사 뭐 최소 요건을 충족을 못해서 탈락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또 기사를 내요. 그러면 그 기사 요건을 충족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편법으로 또 네이버 CP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한상혁 민원연 대표가 방통위원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네이버의 그 포털 사이트가 이제 점점 좌편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더스쿠프 이런 말도 안 되는 언론사들이 그 네이버 CP사가 됩니다. 그런 와중인데 이때 지금 문제가 됐던 대선 뭐 이틀 전에 이제 일제히 보도했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 갖고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압박을 가해요. 야, 그 네이버의 음성 파일, 김만배 음성 파일 보도가 나왔는데 이 중요한 뉴스를 그 TV조선하고 채널A는 보도를 안 하고 있더라. 내가 다 세봤다. 그래갖고 종합일간지 10개, 그리고 경제일간지 3곳, 통신사 3곳,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 전문 채널 2곳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3월 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딱 TV조선이랑 채널A 2곳만 보도를 안 했다. 이게 언론사냐? 이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압박을 가하는 그런 기사를 써요. 이 2곳만 안 했다는 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일제히 보도를 하는데 일제히 보도하는 매체가 이제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민원연 홈페이지 4곳에서 일제히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채널A랑 TV조선이 왜 겁을 먹냐면 이게 한번 당했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어가 때문에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종편 심사 과정에서 네. 조건부 승인을 해줬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채널A도 뭐 그 여러 가지로 그 힘들었잖아요. 검언 유착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TV조선도 제어가 관련돼서 되게 어려웠었고. 그렇죠. 근데 두 언론사가 딱 찝어져갖고 민원연에 이제 너희들 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요. 이게 대선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고 대선 하루 전에는 PD수첩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 내용을 상세히 그 녹취 전문을 보지도 못하고 취재도 안 한 상태에서 그 한 달 걸려서 원래 취재하던 PD수첩이라는 심층 취재 보도물이 단 이틀 만에 취재를 해갖고 보도를 합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저희는. 예, 네이버 이야기하고 민원연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네이버에는 뉴스 서비스가 3가지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명일 비상위원 대책위원장이 얘기했던 CP 서비스, 콘텐츠 제휴 서비스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네이버에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몇 개 업체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숫자는 확인 안 돼요. 어떤 분들은 40개, 어떤 분은 60개 또는 70개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 중앙일간지부터 해서 경제지 뭐 이렇게 많은데 40개, 60개 정도 된다면 그 안에 뉴스타파 같은 또는 미디어오늘 같은 삼류좌파 수준도 그렇고 삼류좌파의 인터넷 매체들을 이 CP 서비스에 넣어준다는 건 네이버의 아주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 CP 서비스 이후에 스탠드 서비스하고 검색 제휴 서비스 있는데 검색 서비스는 한 1000개 정도 언론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펜앤드마이트 같은 여기 인터넷 매체는 CP 서비스에는 못 들어가고 검색 제휴 서비스죠. 본인들이 사용자들이 검색을 해서 뉴스를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보면 뉴스가 쭉 배열해서 뜨는 거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게 이제 주로 CP사들이 내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 포털 구조에 관련해서도 CP 서비스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지금 그래갖고 지금 그래도 우파 언론사라는 인터넷 매체들이 있을 거고 좌파 매체라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터넷 언론사 쭉 보면은 뭐 미디어오늘도 거기 들어가 있고 뭐 지금 뉴스타파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기자협회보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마이뉴스도 들어가 있고 오마이뉴스 뭐 더 노컷뉴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들어가 프레시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프레시안도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예,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우파 성향이라는 곳은 딱 데일리안 한 곳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거의 같은 시기에 있어서 뉴데일리도 있고 이제 펜앤마이크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사람들 다 들어가면은 그 언론사들 다 들어간다면 아니 뉴데일리랑 펜앤마이크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뉴데일리, 펜앤드마이크, 미디어 펜 뭐 이런 데를 다 사실은 들어가야죠. 그런 뉴스타파 이런 미디어 삼류보다 보도 양이나 뭐 질이나 이런 게 훨씬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퍼블릭이라든지 쭉 이렇게 뭐 FN투데이 쭉 있는데 파이낸스 투데이 쭉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한 게 더 스쿠프라는 데가 최근에 또 들어가요. 네. 더 스쿠프라는 거 아십니까? 매거진? 저는 이제 잘 들어보지는 못한 매거진 같은데. 근데 거기가 네이버 CP사라는 게 좀 황당한 부분인데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매거진이래요. 네. 경제 매거진, 뭐 전문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매거진이나 뭐 시사저널, 뭐 시사인 이런 거는 이제 실물이 이렇게 잡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잡지사다. 오랜 전통이 있다. 탐사보도 많이 했지. 이슈도 주도하고 이렇게 아는데 그래서 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더 스쿠프는 실물이 없어요. 잡지가. 배포된 게 없이 인터넷 매거진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주는 특종을 하지 않는 이상 잘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신문이라는 거죠. 잡지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인터넷 잡지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그 작년에 이성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군산에 빵집이 있나 봐요. 군산에. 거기랑 무슨 거기가 그 사주가 운영하는 호텔, 조그만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이 사람 관련돼서 이제 산재 처리가 안 됐다는 고발 보도를 한번 했는데 좋은 취지의 보도예요. 보도인데 이게 단독으로 막 쭉 퍼지거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다른 언론사에서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터넷 신문 언론 인신협이라고는 인터넷 신문 협회에서 그 최우수상을 줘요. 대상을. 그런 다음에 그 공적으로 인정받아서 CP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더 스쿠프가 CP사가 되냐? 그리고 지금 뉴데일리나 펜앤마이크는 CP사가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 제가 출연을 하고 있지만 펜앤마이크를 편들고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아니, 편을 좀 들어주시는데요. 좌우가 균형을 맞춰서 네. 인터넷에서 공정한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오마이뉴스, 뉴스타파도 인정을 해준다면 이쪽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삼류하고 비교되는 것은 좀 웃기긴 하지만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네이버가 한쪽으로 그 각도가 약 80도, 90도이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지금 돼 있고 그것을 제휴평가위원회인가요? 예, 거기에서 재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언론사들을 줄 세우고 자기 입맛대로 화제성이라든지 상업성이 높은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이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또 이제 거의 탈락하기도 해요. CP사에서 제재를 받아서. 이런 부분이니까 무서운 거죠, 네이버가. 그렇겠죠. 그런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문제 이제 대선 공작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런 정치 공작에 스스로 나서서 여론 조작을 해서 3월 9일 우리 유권자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래, 우리의 현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돼야 할 것에 대해서 한 표 한 표를 사실 선거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를 뽑는 건데 그걸 아주 의도된 이제 가짜 뉴스로 해서 선택을 왜곡시키는 도둑질하는 이런 이제 여론 조작 사건은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상당히 이게 계획된 의도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어떤 가짜뉴스 여론조작이기 때문에 좀 심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공론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여론조작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대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루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제 그때 안철수 씨 관련돼서도 이렇게 가짜로 뉴스를 댓글로 만들어 갖고 이미지를 이제 망가뜨린다든지 반기문 씨 같은 경우도 턱받이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MB 아바타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화가 되고 또 이제 드루킹 일당이 이제 그 딱 집었던 그 키워드를 다 올리라 하는 그런 어떤 캡처된 어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메시지 이런 부분들 다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드루킹 특검이 일어났을 때 뭘 했냐면은 이렇게 대선 여론 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오사카 총영사 관련돼서 이 자리를 이제 주고받았다. 그런 부분과 김경수 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법 처리가 일어나고 대선 조작을 실질적으로 뭘 해갖고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 이 제도를 얼만큼 훼손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월호에서 뭐 항적 조작설이라든지 고의 침몰설 이런 것들을 막 그 유언비어 퍼뜨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사참이라든지 다 조사 보고 다 끝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일부 외력설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광우병 때도 그 라면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스프에 들어간 쇠고기 이런 것들이 15년쯤 지나면은 다 광우병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5년 지났어요, 지금.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한 오보를 하게 되면은 앵커를 먼저 해고를 해요. 앵커를 해고하는 이유가 뭐 옛날에 댄 레더 이런 사람들도 CBS에서 해고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액츄얼 말리스라고 하는 사실상의 악의를 가졌던 그런 보도라고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1조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서로 합의를 보는 어떤 그런 이제 ADR이라고 하는 네. 서로 간의 그 분쟁 조정, 사적인 분쟁 조정 절차가 있어요. 네. 거기서 앵커를 해고하게 되면은 아 그래도 반성을 하는구나 저 언론사가.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앵커를 해고하려고 그러면 앵커들이 자진 사퇴를 하는 거예요. 사표를 내고. 그런 자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은. 네. 근데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죠. 네. 없고 사실상 우리가 미국 법제를 따라서 무제한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대선 때마다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대선 뭐 요번에 있었던 대선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제 이 사실상 악의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속을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악의로 이제 보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의로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한 거고 네.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었던 중과실 네. 또 같이 이제 액츄얼 말리스라고 해갖고 사실성 악의를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의와 중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라. 네. 이게 이제 미국 그 제도의 근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악의가 이제 인정이 되면 네이버 CP사에서는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되고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되고 예.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재할 수 있는 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발간물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선거 보도 관련돼서는 네이버에 보면은 이게 공감 순, 뭐 댓글 순위, 뭐 실검 랭킹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의 순위를 매기고 막 그 댓글을 모아줘요. 예. 댓글 조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여론인 거예요. 여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치 여론인 것처럼 조작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댓글은 최신 수준으로만 달도록 해라. 선거 네. 기간은.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화를 해야 됩니다. 네. 왜 국민들의 그 소중한 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갖고 거짓 여론으로 조작을 하기 방치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강된 표준 취재보도 준칙이나 보도 강령을 만들어서 방통위랑 문체부가 이제 배포를 하고 권장을 하고 또 제재도 어느 정도 이제 사실상 악의를 가진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하는 식으로 정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선 조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보도는 문 닫게 해야죠. 만약 여기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 상황이었으면 문을 아예 닫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좀 MBC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활동도 상당 부분 여기에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이제 교체돼서 새롭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사진 교체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향후에 MBC 경영진 특히 이제 네. 사장 교체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또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신지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이제 지금 안영주 사장이 네. 그 지금 지난 3월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네. 당시에 이제 임명이 됐을 때는 막 그 박성재 사장을 막 비난을 해요. 네. 왜냐면 이게 딱 봐도 100만이다. 이런 어떤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우리 태극기 집회 나온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네. 신보도 지침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안영준 사장이 비난을 해요. 정책 발표 때. 네. 그리고 이제 유배지 같은 거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유배지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아직도 기자 일선으로 못 들어가고 중기 PD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아직도 기자들을 복귀를 안 시키고 한 서너 명만 이제 복귀를 시키고 복귀를 하더라도 어떤 부서에 두냐면 이런 부서예요. 이제 메트로 라이프 팀. 수도권의 어떤 생활정보지에 나오는 그런 뉴스만 해라. 그래갖고 아침 뉴스 한두 개 만들고 한 달에 쉬어라. 너희들은 그 얼굴 뉴스데스크나 이런 데는 나올 자격이 없다. 이런 네. 부서에 많이 몰아놓고 네네. 한 서너 명만 뭐 이제 국제부 경제부에 넣는데 대다수의 30-40명 되는 기자들은 취재센터에 못 가기 때문에 뉴스데스크에서 이슈를 기획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나 이제 혹은 이게 지금 보면은 시청자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MBC 뉴스를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 같은 저 소중한 시청자분들인데 얼마나 편향적인 뉴스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뉴스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박문진이라고 하는 사장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사진이 이제 4대5로 저희가 한 명이 부족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명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하는 김기중 이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 청문 절차가 오늘 방통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임이 되면 새로운 이사가 되고 그렇게 돼서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5대4로 이제 박문진 이사 비율이 바뀌게 되면 사장을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는데 네. 아무튼 저희 노동조합 입장은 이런 거예요. 안영준 사장이 자기가 뭐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네.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좋은 사장이 와갖고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절반만 보는 뉴스가 아니라 이게 어떤 성향을 가졌든 국민 전체가 좀 통합이 돼야 되고 이게 방송사라는 게 사실은 이 국민들의 이제 꿈을 그리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드넓은 어떤 초원이 있는 거기에 그 벤치가 있으면 거기 사람 국민들이 앉아서 상상을 하고 꿈을 하는 꿈공장이에요. 방송사라는 곳은. 거기에 국민 절반을 위한 벤치만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민이 이제 지금 선진국이 됐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반식민 무슨 뭐 국가 독점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민주화도 됐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걸 더 발전시키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적폐다. 나가야 된다. 저 사람들은 자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공영방송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예. 본래는 제가 MBC 사장이 교체되면 경영진이 교체되면 가장 주력해야 될 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돌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네.
비상대책위라는 것은 한시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늘 비상이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네. 경영진이 이사진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경영진이 교차돼서 네. MBC를 이끌어갈 만한 사장이 온다는 걸 전제로 하면 네.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비상자 떼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업에 다시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떤 사장이 올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일단은 안영준 사장을 물러나서 MBC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권태선 이사장이 자기는 이사장 자격을 계속 해야겠다. 네. 물러날 이유가 없다면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노조는 이제 혼신을 다해서 이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다. 네. 하면서 이제 탄원서를 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9월 15일 정도나 중순쯤에 나온다고 이제 그 재판 방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공모가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사장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 MBC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네. 민영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새로운 사장이 와서 공정방송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이렇게 대선 공작 같은 부분들에서 내곡지나 했는데 뉴스데스크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논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저희는 지금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은 정상적으로 돼서 그 위원장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도 정상화되고 MBC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다시 기초가 지금 많이 지금 부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부실하고 공정방송의 기둥이 무너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다시 세우려면은 어떤 이 주춧돌을 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영진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노동조합 위원장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에 이제 그렇죠. 이제 경영과 노동이라는 것은 또 자기 역할이 있는 거니까요. 네. 노동계가 경영권의 어떤 사유 재산이나 네. 회사의 경영 운영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 볼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여러 부분에서 예측을 이제 한번 여쭤봤고요. 다시 현업에 복귀하실 날 오히려 저는 기대를 하겠고, 그건 이제 MBC가 정상화되는 그 단계에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고 1시간 가까이 지금 우리 대책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요거 저거 나눠봤는데 핵심적으로는 대선 공작 가짜뉴스 예, 초점을 맞춰서 요 언론계, 방송계, 신문 이런 쪽을 좀 자세히 살펴봤고, 마지막에 특히나 포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잘 짚어 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